웰컴 투 더 리트 유니버스. T, R, M, E, S, N. 페인트는 저출산이 심각해진 대한민국에 NC센터라는 아기를 대신 키워주는 시스템을 가진 미래사회를 그리는 소설인데요. 부모가 됨에 대해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바람직한 육아가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주는 소설입니다. 과연 이 세상이 좋은 것인지 저 조이와 리트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과생 둘이 만드는 독서실, 줄여서 이만독, 지금 시작합니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우. 녹음할 만하신가요? 지금 아침부터 찍고 있는데 배가 고프네요. 힘들어요. 제가 지금 공복 상태에서 한 2시간 떠드니까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지하철에 기어가겠어요. 저희가 이게 심지어 그리고 두 번째 녹음이잖아요. 네. 앞서 1부에서 설명드렸듯이 네. 특히 이게 좀 텐션이 다운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얘는 세 번째 녹음은 아니잖아요. 이제 마지막 녹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좋습니다. 이거 하면 퇴근? 그러네요. 그러면은 2부 책 뭐 이런 거 소개하기 전에 제가 앤드레 대화 내용 출연한 걸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네. 제가 정정 메일을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그 메일 팟캐스트를 듣다가 이 방송 괜찮은데 하면서 한 몇 화 듣다가 내용이 걸리는 게 있어서 근데 갑자기 그 풀더님께서 한번 출연을 해주세요라고 하셔서 감사한 마음에 바로 승낙을 하고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서 말을 너무 긴장이 되니까 경직이 돼서 제대로 못했어요. 그렇죠. 꿈에서 리허설 한번 하고 다시 녹음을 하는 건데도 근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 방송에서는 그 모습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청취자분들을 찾아뵙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뭐 몇 화죠? 그게 몇 화더라?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아니. 한번 찾아볼까요? 67화? 뭐 공군 의경 공익 이런 제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그러면 얼굴 공개가 되는 거네요. 그쵸? 몇 년생인지도 다 얘기하고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다 얘기했어요. 아이고야. 네. 대학교는 얘기 안 했어요. 왜? 왜 내 마음이야. 그러면 이제 책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네. 페인트의 뭐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전에 네. 작가분을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네. 요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보가 많이 있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소설을 여러 권 쓰신 이희영 작가님 맞으신가요? 이희영 작가님. 네, 그분께서 지은 책이신데요. 한번 그러면 이제 페인트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인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 사회를 그린 소설인데 미래 대한민국이 북한과 종전을 하고 그 남은 국방비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NC센터를 지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기를 낳고 낳을 형편이 안 되면 NC센터에 아기를 보내면 NC센터에서 13살까지 아닌데 17살을 그것도 거의 만 17세라고 그 제누가 나오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키워주고 그 만 13세부터 부모들을 면접 봐서 부모를 선택해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NC가 네이션스 차일드였나요? 국가의 약간 그랬던 것 네. 같은데. 국가가 직접 기르니까 정말 국가의 아이들이 맞는 거죠. 네. 근데 NC센터 출신으로 나오면 낙인이 찍히죠.
그 낙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것도 풀어가는 방식인데 밖의 사회를 경험해 본 적은 없으니까요. 그래도 그 NC 출신의 어떤 애가 밖에 나가서 사고 쳐가지고 그쵸. 뭐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튼 그래서 이 NC 센터 안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을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줄거리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줄거리 소개. 네, 일단 인물 설계자면 이 NC 센터장, NC 센터가 총 3개 있는 것 같아요. 퍼스트, 세컨드, 라스트 센터로. 그쵸. 라스트 센터에 이 주인공이 있는데, 라스트 센터가 가장 열악하다고 볼 수 있죠. 라스트 센터가 이미 어지간한 친구들은 거의 다 입양해 가니까, 그러니까 지원금이 좀 많이 필요 없어서라는 암시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보면은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요런 아이들을 키우는 게 설정으로 나오는 창작물들이 꽤 있잖아요. 네. 요 창작물은 그런 다른 창작물들과 다르게 좀 인권적으로 길러지는 것 같고, 주인공들이. 그리고 현실적이다. 이 정도면 솔직히 대우 잘 받는 거 아닌가라는. 맞죠. 아니 그럼 퍼스트 센터, 세컨드 센터에서 뭐 급식에 금이 뿌려서 나오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회가 비정상적이다라고 하기는, 아니 그냥 비도덕적이라고 하기는 힘든 느낌이 있죠. 너무나 이상적이죠, 사실. 그쵸. 사실 국방비가 뭐 많이 든다고는 하지만, 맞죠. 그쵸. 이게 가능해? 라고 싶을 정도로 그만큼 저출생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가. 좋은 사회입니다. 그리고 가디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가디는 센터에서 매니저 역할을 그쵸. 하는 건데, 최라고 여기는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제누, 주인공이 제누인데, 이름이 그 태어난 월에 맞춰서 이름이 지어지고 그 뒤에 번호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제누의 또 아끼는 동생 아키도 나오고요. 이 이름들이 그 달의 영어 이름에 맞춰서 지어진 거잖아요. 뭐 제누 같은 경우 뭐 제누어리, 아키는 뭐 A 들어가는 달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지어지게 되지만 뒤에 그 번호로 특정이 되게 되죠. 네, 맞아요. 제누 301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야기는 제누가 그 인터뷰, 그걸 페인트라고 하죠. 그쵸. 페어렌츠 인터뷰. 맞아요. 그래서 제누가 좀 성격이 깐깐하고 지식이 있는 아이인데, 이 친구가 페인트라는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부모랑 두 번째 부모를 만나잖아요. 네. 한번 그거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면. 제 기억상에 첫 번째 부모는 그렇게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하진 않으셨죠. 그냥 통상적인 부모였나요? 여기서 나오는 그럼 통상적인 부모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 좀 잘 차려져서 맞아요. 좀 애를 어떻게든 포섭을 해가겠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맞아요. 이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를 데려가면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은 최대한 꾸미고 우리 가족이 좋다라는 걸 어필하면서 페인트를 진행하게 되고, 하지만 제누는 그거에 속지 않죠. 머리가 좋은 아이로 보여집니다. 나이도 많이 찾고 경험도 많아서 그 안에 숨어있는 가식이랄까요? 그런 걸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건 여담이지만 돈이 진짜 많나 보다. 누가? 그 통일된 대한민국. 그러니까 거의 석유가 터져야 되는 정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이번에 터질 것 같은가요? 넘어가죠 그 얘기. 근데 이 정도면 북한하고 종전뿐만 아니라 그냥 전 세계 종전이 돼가지고 세계 평화의 장 한국에서 시작을 한 거고. 군인이 아예 필요 없을 정도로. 맞아요. 정말 센터 밥도 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뭐 미래니까 그쵸. 가능하죠. 그래서 첫 번째 부모는 제누가 포기를 하고, 네. 두 번째가 신기한 부모가 나온가요?
그쵸. 두 번째 부모가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이 부모들은 가식이 없더라고. 근데 준비도 거의 안 해오고. 그래서 준비성이 없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제노의 마음을 좀 돌리는 계기가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마음을 열고. 근데 이름이 하나였는데 그 여자 아내분이 네. 제 기억엔 하나의 어머니의 심정을 느끼기 위해서 이 페인트를 하러 왔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가 피겨스케이팅? 발레? 그거를 어머니가 너무 많이 시키셔서 어렸을 때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가 되면 어떤 느낌일까? 해서 여기 찾아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진솔하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노의 마음을 돌리게 된 거죠. 그쵸. 생각해 보면은 사회에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도 뭔가 어떻게든 내가 그냥 딱딱딱딱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가겠다도 도움이 될 때가 많지만 정말 진솔하게 내 얘기를 펼쳤을 때도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죠. 이런 얘기는 특히 제가 교수님한테 메일을 쓸 때 음, 가끔씩 느끼는 건데, 물론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메일에 그런 감성을 호소하는 글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논리적으로 일단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메일을 덧붙이면은 좀 좋게 봐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한번 그러면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네. 그럼 제누는 어떤 결정을 하죠? 이 두 번째 부모랑?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예상과 다르게 거절을 합니다. 입양이 되는 걸. 왜냐하면 제누가 생각한 거는 NC 출신이어도 세상으로 나가서 성공할 수 있다를 보여주려고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NC 출신으로서 좀 어렵다는 묘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누가 앞으로의 삶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암시를 대놓고 보여주고 있지만 한편으론 또 이겨낼 것이다 라는 암시도 나오죠. 특히 그 센터장이랑 가디랑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면은 그런 묘사가 나오잖아요. 그 학대를 당했다. 네. 그게 센터장이었나요? 박이었으니까 센터장이죠. 네. 근데도 그렇게 다른 부모가 될 수 있다. 내 부모랑은 다르게 나는 정말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걸 보면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별에서 이겨내서 그런 걸 암시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책 줄거리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한번 토론 이야기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토론의 장. 첫 번째는 이 소설의 배경이기도 한데 자신의 유전자가 이 세상에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상황 또는 키우지 않는 이 본능과 반대되는 요즘 사람들의 이성. 그런 반출생주의. 네. 그것이 지속되어서 어젠 저출생으로 이어졌다고 이 책에선 말하는데 네. 이 저출생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왜 그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저출생을 하느냐. 사회가 혹시 나아져도 지금은 사회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게 정설이긴 합니다만 네. 워낙 극단적이기도 하고 근데 사회에 워낙 재밌는 게 많아서 이 사회가 앞으로 애를 낳기 좋은 환경이 돼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출생률이 올라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물론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뭐 그거는 1차적인 금전적인 문제 해결된 이후에 네, 선택의 문제겠죠? 그렇죠. 일단 배부른 여기는 그 석유가 펑펑 나는 국가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 이거는 그 두 번째 문제네요. 자신의 유전자가 이 세상에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소설에서는요. 네. 그렇다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다른 일이 더 중요해서
문제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음. 현재 한국 사회 문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보다. 그러니까 돈보다라기보다는 내가 아이를 낳고 길러서 잘 사는 것보다 음. 내가 직업적으로 살아남거나 음. 아니면은 좀 더 여유를 가진다던가. 왜냐면 아이가 있으면은 당연히 여유가 맞아요. 있기 힘들죠. 혼자 여행도 못 가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결혼은 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라는 딩크족이 생기기도 하던가. 물론 이건 당연히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고. 네. 하지만은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좋지 않은 문제임은 알 수 있죠. 그쵸. 일단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쵸. 일단 저희 세대만 해도 한 4, 50만 명 됐는데 네. 요즘 애들은 20몇만 명이잖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줄어들었어. 절반이 됐어요. 약간 그리고 반출생주의도 이제 점점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애를 낳는 게 아이한테 좋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내가 좋은 환경을 보여줄 수 없으니 자식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내 대에서 끝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이어지니까. 그건 대한민국이 성장을 멈춰서 그런 환경적인 문제인가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성장할 땐 되게 출생이 많은 게 현실이니까. 성장할 때는 자식을 낳으면 나중에 자식이 성공을 하기도 쉽고 그리고 그 성공한 자식이 부모를 보살피기도 쉽고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았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힘들죠. 그리고 선진국의 기초적인 뭐랄까 서순? 서순 맞다고 봐야죠.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선진국 유럽 국가를 특히 조명을 하자면은 경제가 한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나서 장기적인 저성장에 갇혀서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배경이 되었고 물론 그게 한국은 좀 더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나? 전 솔직히 이렇게 급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렇죠. 급한 게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출생률이 한 1.23 정도만 돼도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라고 생각은 들 것 같아요. 이건 어쨌든 아이를 낳지 않는다던가 이런 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저 근데 다른 나라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문제죠. 그쵸. 다른 나라도 막 0.8 이랬으면 문제라고 생각 안 했을걸요? 특히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선진국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격차가 더 심해져서 좀 더 문제가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쵸. 우리가 비교할 때 막 2점 몇인 나라랑 비교하고 막 그러니까. 그쵸. 한번 그러면은 네. 다음 주제로 다음 넘어갑시다. 주제. 여튼 이렇게 저출생에 대해서 나눠봤고, 두 번째는 부모는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 그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역효과가 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부모가 페인트 면접 볼 때 주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죠. 나는 잘 살고 좋은 부모이고 성격도 좋고 이런 걸 어필하려고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뭐 굳이 완벽한 사람만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기본적인 조건?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부랑도 내용이 좀 연계가 되네요. 부모가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가는 일단 논의를 치더라도 그러니까 사회에서 필요한 요건을 충족을 시켰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지는 둘째치고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지 않을까. 일부에서 나왔던 정상성의 이야기랑 연계가 돼서요. 물론 저는 그건 필요하다 봐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거는 국가가 도와야 될 대상이지 뭐 부모가 잘했다 잘못했다로 판별될 건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아동학대는 하지 않고 아이한테 부정적인 정서를 남기는 부모는 되면 안 되지 않을까. 당연히 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중에 뭐 정말 별별 이유로 뭐 절연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동학대 같은 그런 심각한 케이스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건
뭔가 인성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쵸. 음,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된 거는 그 부모의 책임은 아닌 것 같다. 물론 뭐 그 부모가 막 노름에 빠져서 빚이 수백억이 생기고 뭐 이러면은 저는 안 낳는 게 맞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빚이 생겨도 그게 뭐 가정의 형편이 좋지 않아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내가 좋지 않은 지역에 아이를 키우기 좋지 않은 지역에 산다, 뭐 시골 한복판에 산다 그래도 내가 그 아이를 정성스럽게 돌볼 준비만 되면은 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음, 물론 그건 있죠. 너무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랑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랑 사회적인 격차가 크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부모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꼭 잘 살라는 게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 하지 않는 분위기랑 네. 국가의 지원, 그리고 그런 기초적인 인성이 되는 부모의 준비, 이 정도만 되면 더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도 이 세 가지도 쉽지는 않아요. 그쵸. 뭐 바쁘니까 워낙 저희가 그리고 거의 모든 부모가 처음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는 없고, 음. 그리고 이번이 반대로 너무 부모의 계획대로 애를 기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조종하는데. 네, 맞아요. 아까 여기 하나 어머니처럼 아, 자식에게 너무 발레를 시킨다든지, 그쵸. 자신이 어렸을 때 못했던 거를 얘한테 막 투영시킨다든지, 이런 거와 비교해서 이 NC 센터에서는 중립적으로 길러지잖아요. 애들이 그쵸. 똑같은 조건으로. 이 둘을 비교해 보려고 해요. 일단은 설정상 NC 센터가 되게 잘 기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음흠. 뭐 교육도 되게 잘 시키는 것 같고, 제노 같은 똑똑한 아이들이 나는 거 보면은. 근데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편으로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폭력적이에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모두가 획일화된 교육을 받고 나오는 거잖아. 가정의 교육이 그렇죠. 없는 친구들이 대량으로 사회에 나오는 거니까. 물론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만약에 있다 가정을 하면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무서울 것 같긴 해요. 자칫 잘못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위험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야. 사상이 조금 이상한 대통령이라 치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상한 사상을 좀 주입을 해서 이런 아이들이 나의 사상에 동조하게 투표를 여러 번 하면은, 음흠. 내가 생각하는 사상을 좀 더 쉽게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럴 수 있죠. 것도 되니까. 교육은 뭐 역사 교육이라든지 다행히도 이 NC 센터는 그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런 면을 보여주지 않은 걸 수도 있죠. 그렇죠. 복잡하니까 음. 어떻게 그런 일 없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거든. 보여주진 않았지만 비판적인 사고를 못하게 막거든. 그런 이상한 사상을 주입을 하려면은. 음흠. 약간 세대 교육 받듯이.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크게는 없을 것 같은데, 우려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런 주인공처럼 그렇게 NC 센터에 자라난 친구들은 기본적인 교육들을 다 착실히 받아왔을 테니까 기본적인 소양은 어떻게 보면 돼 있는 친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NC 센터 같은 게 없더라도 할 수 있게 사회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음흠. 생각이 듭니다. 조이님은 어떻게 보세요? 부모의 계획에서 만들어진 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자란 아이. 그게 정말 극단적으로 좋은 예시는 손흥민 선수 같이 그런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길러져야 되고, 어릴 그쵸. 때부터. 뭐 안 좋은 예시는 워낙 많듯이 무관심과 뭐랄까 안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나중에 그걸 싫다고 했을 때 네. 엄청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라서, 맞아요. 적당한 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적당한 선이라는 뭔가 가정교육과 공교육의 적절한 조화. 그렇죠. 좀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 관심을 많이 쏟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육아라는 게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서의 교육이
사회의 다양성을 길러주는데 큰 일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뭐 가정마다 중요시하는 가치관 이런 게 다르니까. 네. 그래서 뭐 NC 센터가 참 좋아 보이지만도 네. 또 이런 가정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교육 시스템이 좋을 수 있다. 그쵸.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교육, 네. 공교육과 가정의 교육이. 맞아요. 가정은 또 어찌 보면 첫 번째로 만나는 사회잖아요. 음. 학교 이전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니까. 한번 그래서- 그럼 다음 주제로 네, 넘어갈까요? 다음 주에 여기서 이어서 그래서 루트 씨에게 이 NC 센터처럼 13살 이후에 부모를 만난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될까? 또 이런 선택하시겠어요? 이런 뭐랄까 세상을?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저는 그렇게 무언가의 소속감을 잘 느끼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거를 소속감을 안 얻기를 원하는 건 또 아니에요. 나도 어딘가에 소속되고는 싶어. 하지만 막상 들어가도 소속감을 잘 못 느끼는. 좀 소속감을 억지로라도 느끼고자 좀 노력하는 편인데 부모라는 존재가 있으면은 뭔가 내가 소속돼 있는 집단이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당연히 없는 것보단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네. 물론 그 생각도 들죠. 만약에 13살 이후에 내가 가정의 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정말 태어난 것 같이 혹은 출생이 되자마자 입양돼서 어렸을 때부터 길러진 아이처럼 소속감을 느끼기는 쉽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쵸. 약간 생각해보면 제가 당장 다른 친구의 집에 들어가게 된다면 뭔가 어렸을 때야 뭐 멋모르고 그냥 막 행동하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크면 진짜 내 퓨어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거리감이 좀 더 확실히 들긴 들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에게 진짜 신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 이 책의 앞부분을 읽을 때는 저는 저출산의 문제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되게 신박하다 생각했는데 아이는 많이 나을지 몰라도 이 13살 이후의 세계 이 애들로 모아진 입양된 친구로 많이 모아진 이 세계가 우리가 느끼는 듯한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 그쵸. 이게 걱정이 좀 됐어요. 근데 뭐 부모 자식 관계는 태어난 친구들에서도 참 다양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또 그건 그렇게 큰 문제는 또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부모 자식으로 태어나도 꼭 유대감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절연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쵸. 혹은 뭐 부모 자식으로 태어났어도 부모님이 크게 아프셔서 뭐 돌아가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일이 너무 바쁘셔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길러졌어요. 뭐 이런 자식들도 있을 거 같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만난다고 큰 문제가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저희가 저출산, 저출생 이런 어휘를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런 어휘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게 저출산 대신에 저출생을 쓰자는 게 그게 출산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여성에 조금 국한된 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여성에게 책임을 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출생으로 좀 바꿔 쓰자라는 의견이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평소에 여성 이 출산의 문제가 이런 여성의 문제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뭐 옛날에 아기를 많이 낳았던 시절은 뭐 여자들이 잘해서 아기를 많이 낳고 지금 여자들이 못해서 아이를 못 낳고 이런 시선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느 단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 저출산이라는 워딩을 잘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나 조이님 같은 경우는 쉽게 쓸 수 있어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저출산이라는 표현은 좀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서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죠. 근데 저는 그 표현은 틀렸다 생각하거든요. 뭐 출생률이 0.7이다. 이거는 틀린 표현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출산율이 0.7이 나오는 거는 네. 가임기 여성의 수 대비 태어난 아이의 수를 비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음흠. 출산율이 그런 부분에서는 출산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인구수 대비 태어난 아이의 비율 같은 걸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좀 더 정확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어쨌든 뭐 생물학적으로 낳는 건 여자니까. 그죠? 처음엔 그렇게 만들었겠죠? 뭐 회사 분대로. 그리고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렇게 여성 인권이 좋은 시대도 아니고 물론 지금도 전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땐 너무 심각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래서 페인트 읽으셨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일단은 제가 SF 소설을 참 좋아하는데 SF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SF라는 그런 먼 세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화 형태로 풀어내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느껴질 때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맞죠. 제가 아마 다음은 아니고 나중에 소개드릴 책이 요런 사회랑 비슷한데 이건 되게 밝은 분위기잖아요. NC 센터도 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근데 어두운 분위기의 소설이 이제 시녀 이야기라는 소설인데 미국의 극우 기독교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부를 다 마비시키고 그 다음에 여성들을 다 붙잡아 가서 다른 남자한테 팔아버리고 그 남자의 아이를 갖게 해서 출생률을 강제로 끌어올리는 국가로 만들어버리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 있어요. 한번 그것도 나중에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았다. 네. 저도 뭐 그냥 평범하게 저출산 저출생 문제다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한 방안을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 자체가 생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우리 다음 책 소개를 할까요? 네. 조이님은 데이비드 싱클레어의 어떤 책이죠? 노화의 종말, 약간 의학적인 비문학 소재의 책입니다. 저는 최재호 저자의 통계의 미학이라는 책인데요. 저희가 선정한 책 모두 약간 학교의 생활기록부 용도로 많이 적는 책들이죠. 이 백투더 스쿨이라는 주제를 다음 주에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청취자분들과 청취자분 주위에 계신 소중한 분들이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웰컴 투 더 리트 유니버스. T R M E S N